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월드컵 예선전 해외 축구 분석 영상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페드로의 분석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몰도바 vs 이탈리아. 몰도바는 기본적으로 3-4-3 전형을 유지하지만 전개 과정에서 불안 요소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전방에서 니콜라에스쿠가 버티며 포스트 플레이로 흐름을 만들어보려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원 라인의 움직임이 늦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방에서 만들어지는 장면이 실제 찬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몰도바의 윙어 포스톨라키는 측면에서 돌파 이후 크로스 타이밍을 자주 놓치며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선택이 불안정합니다. 이 때문에 몰도바는 좋은 위치까지 올라가도 마지막 결정력에서 한 번 더 멈추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중원에서는 요니타가 탈압박을 주도하지만 볼을 잡는 순간 템포를 지나치게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압박을 빠르게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볼을 오래 가지고 가며 상대 압박을 먼저 불러들이고 루트 자체가 단순한 편이라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강화하면 쉽게 턴오버가 발생합니다. 라틴계 팀처럼 패스로 풀어내는 세밀함이나 빠른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한 만큼 중원에서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수비에서는 300이지만 라인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중앙 공간이 자주 열리는 단점이 큰 편입니다.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조금만 벌어져도 그 사이 공간을 상대에게 허용하고 이 구간에서 볼을 받는 상대 공격수에게 대처가 늦습니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전개하는 과정도 속도가 느려 상대의 압박 타이밍과 맞물리면 쉽게 끊기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결과적으로 몰도바가 주도권을 가져갈 만한 구조적인 장점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가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뿐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탈리아는 전술적 완성도가 확실히 높은 팀입니다. 3-5-1-1 구조에서 점유율과 압박 강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중원의 중심을 잡는 토날리가 전체 템포 조절을 책임집니다. 그가 볼을 잡는 순간 전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좌우 전개가 동시에 살아나기 때문에 공격 방향이 단숨에 넓어집니다. 레테기는 최전방에서 수비수를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고 뒤에서 라스파도리가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며 공격의 깊이를 만듭니다. 이 조합은 상대 수비를 좌우로 흔들고 앞뒤 간격을 무너뜨리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양쪽 윙백도 오버래핑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측면 폭은 계속 넓고 이탈리아의 공격 전개는 자연스럽게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갑니다. 특히 토날리의 방향 전환과 중거리 패스는 공격의 중심입니다. 이 패스가 연결되면 상대 미드필더들이 흔들리고 그 틈을 라스파도리가 빠르게 침투하면서 득점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세컨드볼 대응도 빠르고 전방 압박도 꾸준하며 몰도바가 가진 단조로운 빌드업 패턴을 초반부터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후반에는 템포 조절 능력이 살아납니다. 강하게 몰아붙이던 공격 템포를 조절하며 안정적인 볼 점유율을 유지하고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몰도바의 전술적 간격 붕괴를 공략하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몰도바는 중원과 수비 간격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특징이 있어 후반 실점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의 핵심 차이는 중원 탈압박 능력과 전술 완성도의 격차입니다. 몰도바는 압박을 받는 순간 빌드업이 끊기고 전개 속도가 느려 세컨드볼도 내줍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토날리의 패스 중심 전개와 라스파도리의 침투, 레텍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안정적인 공격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점유율을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득점의 핵심 축은 토날리의 전환 패스와 라스파도리의 침투 플레이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경기 안도라 vs 알바니아. 안도라는 기본적으로 4-3-2 라인을 유지하며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지만 팀 전체의 라인 연계가 매끄럽지 않아 불안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방 압박 자체의 의도는 좋지만 문제는 뒷라인의 복귀 속도다. 압박이 실패한 순간부터 라인 간격이 크게 벌어지고 그 사이 공간이 비기 때문에 상대가 중원에서 쉽게 볼을 풀어내는 그림이 자주 연출된다. 특히 전방에 로드리고 타피아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압박을 걸어주지만 공격 상황에서 전진한 만큼 수비 전환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도가 늦다. 이 때문에 중원에서 숫자 분리 상황이 발생하고 안도라가 압박을 걸고도 오히려 역습 위험에 노출되는 역효과를 낳는다. 측면에서도 발레스는 활동량이 많지만 커버 타이밍 자체가 일정하지 않다. 상대 윙어가 안으로 접어들거나 하프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상황에서 발레스의 대응이 늦으면 풀백과의 간격이 벌어지고 그 틈을 상대에게 내주기 쉽다. 그래서 안도라는 측면 수비의 구조적 불안이 반복된다. 중원에서는 가르시아가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맡지만 상대 압박을 강하게 받을 때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실수가 잦다. 볼 운반 과정에서 공을 오래 잡는 경향이 있어 템포가 쉽게 끊기고 전개 속도가 몸에 걸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편이다. 전방 압박 이후 볼을 이어가야 할 순간에도 볼 순환 속도가 느려 압박의 성과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 안도라의 수비 라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간격 유지가 더 어려워진다. 전반에는 어느 정도 조직적인 블록을 유지하지만 전방 압박 실패 간격 벌어짐 세컨드볼 패배라는 흐름이 반복되면 체력 저하와 함께 후반으로 갈수록 블록 유지가 무너진다. 결국 전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압박을 시도하지만 이를 유지할 체력과 조직력이 따라오지 못해 실점 위험이 커진다. 반면 알바니아는 전술 구조가 매우 짜임새 있다. 4-3-3 전형을 기반으로 빠른 템포 전환과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다. 브로야는 박스 주변에서 방향 전환이 날카롭고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수비수의 중심을 흔든다. 그가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는 동작만으로도 수비 라인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을 아사니와 바이라미가 자연스럽게 파고든다.
아사니는 스피드와 돌파 능력이 뛰어난 윙어로 측면에서 속도를 높이며 상대 풀백을 흔든다. 특히 크로스 타이밍이 정확해 브로야와의 호흡이 잘 맞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측면에서의 단순한 돌파뿐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며 슈팅 각도를 만드는 움직임도 유효하다. 바이라미는 중원에서 공격 템포를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았을 때 전개 속도와 중거리 슛 위협이 매우 강해 상대 중원 라인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의 한 번의 방향 전환 패스나 중거리 압박만으로도 상대 수비 블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알바니아의 가장 큰 강점은 전환 속도다. 수비에서 공을 탈취하는 즉시 전방 연결이 이루어지고 측면과 중앙에서 동시에 공격 라인이 올라오며 상대 진영을 빠르게 점유한다. 안도라처럼 뒷커버가 느리고 간격이 벌어지는 팀에게 특히 잘 먹히는 스타일이다. 프리뷰 관점에서는 이 경기가 매우 명확하다. 전술 완성도, 템포 조절 능력, 중원 구조의 안정성 모두 알바니아가 우위에 있다. 안도라는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그 뒷공간이 쉽게 열리고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와 중거리 찬스를 허용한다. 알바니아는 브로야의 움직임으로 상대 라인을 흔들고 바이라미의 중거리 옵션과 아사니의 측면 돌파가 동시에 살아나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안도라의 체력 저하와 조직력 붕괴는 더 심해지고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알바니아는 중원 장악과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경기 흐름을 잡고 한두 번 나오는 결정적 상황에서 득점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알바니아가 전술적 짜임새와 템포 전환 능력으로 경기 전반을 지배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안도라는 홈의 이점을 활용하려 하겠지만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경기 전체를 버티기 어렵다. 세 번째 경기 프랑스 vs 우크라이나. 프랑스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경기 템포를 주도하는 팀이다. 전방에서는 튀랑이 폭발적인 침투와 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그가 공간을 흔드는 순간 이선 라인 전체가 자연스럽게 전진하며 공격 흐름이 살아난다. 라비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볼 방향을 유연하게 바꾸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가 볼을 잡는 순간 좌우 전환이 빠르게 이어지며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셰르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아 수비수 한두 명을 끌어내며 상대의 수비 밸런스를 흔들고 방향 전환을 통해 순간적으로 공격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능력이 탁월하다. 프랑스는 이런 구조 덕분에 빌드업에서부터 전개가 매끄럽고 템포 전환이 빠르며 세컨드볼 회수 이후에도 공격이 끊기지 않는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대의 빌드업 초기 패스를 끊어내는 장면이 많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환 템포, 방향 전환, 공간 창출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팀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4-3-3을 사용하며 좌우 풀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수비 전환에서 뒷공간을 자주 허용한다. 카바에프와 미하일렌코가 공격에서는 활발하지만 복귀 속도가 느려 측면 간격이 벌어지고 중원에서는 주부코프의 전진 패스가 제한적이라 상대 압박의 빌드업이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중반 이후에는 측면과 중앙 라인이 함께 벌어지며 수비 밸런스가 깨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 매치는 전환 속도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라비오의 전환 패스와 셰르키의 방향 전환이 맞물리면 양 측면에서 공격이 동시에 살아나고 튀랑이 수비수를 끌어내면서 공격 공간이 넓어진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어긋나면 중원 커버가 불안해지고 프랑스의 빠른 반대 전환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지는 우크라이나는 간격 유지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구조, 템포 조절 능력, 전술 완성도로 볼 때 프랑스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크라이나는 전환 상황에서 수비가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네 번째 경기 잉글랜드 vs 세르비아. 잉글랜드는 4-3-2 전형을 바탕으로 전방과 중원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템포를 주도하는 팀이다. 케인은 단순히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역할을 넘어서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빌드업의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그가 전방에서 볼을 받아주는 순간 세컨드볼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선 라인 전체가 동시에 전진하며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진다. 사카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벌려놓고 컷백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 공격 흐름을 세밀하게 이어가는 핵심 자원이다. 갤러거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전방 압박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중원과 전방의 간격을 끊기지 않게 유지한다. 이런 구성 덕분에 잉글랜드는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공격의 템포 또한 지속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르비아는 3-1-3-2 전형을 사용하지만 후방 전개 구조에서 약점이 있다. 수비형 미드필더 루키치의 위치가 지나치게 뒤쪽으로 내려가 있어 전진 패스 각도가 막히고 중원과 전방 간의 간격이 벌어지며 템포가 자주 끊기는 흐름이 반복된다. 미트로비치는 제공권 경쟁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전진이 지연되면 박스 안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고 측면에서는 테르지치가 오버래핑을 시도하지만 역습 상황에서 복귀가 느려 뒷공간을 쉽게 내준다. 루키치는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 전방 압박에 잡히는 경우가 많고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격 흐름이 끊기기 쉽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미트로비치의 제공권을 통해 한두 차례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완성도는 잉글랜드와 비교해 크게 밀린다. 이 경기는 전방 압박과 템포 조율에서 양 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잉글랜드는 갤러거와 사카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면 전개폭이 넓어지고 케인의 연계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공격이 매끄럽게 전개된다. 케인이 박스 밖에서 볼을 받아 방향을 바꾸는 순간 세르비아의 압박 라인은 흐트러지고 잉글랜드의 이선 침투가 더욱 위협적으로 살아난다.
반면 세르비아는 루키치가 지나치게 내려앉는 전개 구조 탓에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가 막히고 템포가 끊기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잉글랜드의 피지컬과 활동량에 밀리기 쉬워 수비 라인이 지속적으로 뒷걸음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잉글랜드는 템포 조절과 전환 능력, 압박 유지력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의 안정적인 라인 유지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케인의 움직임과 사카의 침투가 맞물리며 결정력이 더욱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세르비아는 체력 부담이 누적되며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시간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전술 완성도와 경기 흐름 장악력 모두 잉글랜드가 한 단계 위에 있다. 다섯 번째 경기 아일랜드 vs 포르투갈. 아일랜드는 4-4-2 전형을 사용하지만 중원 밸런스 유지와 전진 타이밍 조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콜린스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전진 패스의 각도가 좁아 공격 전환이 자주 끊기고 빌드업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 메가티어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크로스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브래디는 경험이 풍부한 자원이지만 템포가 느리고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전개 흐름을 끊어먹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미드필더들의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고 공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며 하프라인 부근에서 압박을 받으면 탈압박이 매끄럽지 않아 쉽게 주도권을 내준다. 홈에서 치르는 경기라고 해도 점유율에서 밀려 라인을 내리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포르투갈은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전술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이다. 호날두는 여전히 문전에서의 집중력과 마무리 능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유지하며 단순한 피니셔 역할을 넘어 상대 수비를 끌어내 공간을 만드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경기 리듬을 완전히 통제하고 짧은 순간에 공격의 방향을 바꾸는 패싱 선택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력으로 팀의 공격폭을 넓히고 컵백 상황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공격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자원이다. 중원은 세컨드볼 회수와 탈압박 이후의 전환 플레이가 매우 매끄럽고 수비 라인도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이 안정적이다. 전체적으로 템포 조율 능력과 전환 속도에서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중원 템포 조율에서의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아일랜드는 중원 전진 타이밍과 공격 연결이 부드럽지 않고 압박 상황에서 탈압박이 흔들리며 자연스럽게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조율 능력을 중심으로 템포를 자유롭게 조절하며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 리듬을 장악할 것이다. 호날두의 문전 집중력은 아일랜드 수비에게 큰 부담이 되고 콘세이상의 빠른 측면 공략은 아일랜드 풀백의 수비 범위를 크게 흔들 가능성이 있다.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포르투갈의 반응 속도가 한 수 위여서 중원과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우위를 가져갈 전망이다. 종합하면 전술 구조, 템포 조절, 세컨드볼 대응 모두 포르투갈이 확실히 앞서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상 스포츠 분석 페드로의 11월 14일 월드컵 예선전 해외 축구 분석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페드로의 분석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